안녕하세요. 오늘은 이 우리나라의 해양수산, 이 나아갈 방향, 해양수산 정책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수산과 관련된 내용들을 또 이렇게 주로 살펴봤는데요. 여기서 나오다시피 세계 지도를 이렇게 거꾸로 이렇게 뒤집어 놓은 지도가 저 기억한 데는 우리나라에서도 한 10년 전에부터 이렇게 많이 소개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사실은 1993년경에 사회과학을 주로 다루는 법문사라고 하는 출판사에서 국제해운론 책을 출간한 적이 있는데, 그 책의 앞면에는 세계 지도를 거꾸로 된 이것을 넣었고, 뒷면에는 세계 지도가 바로 된 것을 책에 넣어서 출간한 적이 1993년경에 있습니다. 93년입니까? 95년인가 그쯤 되는 것 같아요. 여하튼 우리 지금 바다에 대한 얘기를 하는데, 우리나라 바다의 날이 며칠인 줄 아시는 분이 계신지요? 5월 31일입니다. 1994년 11월 94년입니다. 거의 WTO 발의와 거의 유사한데요. UN 해양법 협약이 발의된 이후에 국가 간의 해양 개발 경쟁이 본격화되면서 바다의 중요성을 알리고 해양 개척 정신을 고취하기 위해서 1996년에 제정했습니다. 이 지구 표면의 71% 정도를 차지하는 이 바다는 지구상 마지막 미개척 영역입니다. 특히 이 삼면이 바다로 둘러싸여 있고, 우리나라 해양 영토가 육상의 4배가 넘는 우리나라에 있어가지고 바다의 가치는 정말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바다는 이 저렴하고 안전한 무역 항로, 그리고 이 해저 자원, 그리고 수산물 등을 통해 가지고 국부를 창출해 줬습니다. 한국의 수출품을 싣고 오대양을 항해하는 선원들, 남의 나라 앞바다에서 조업 중인 원양 어선 선원, 그리고 세계 최고 선박을 제작하고 나쁜 기회를 맞추기 위해 가지고 불철주야 열심히 일하는 조선산업 근로자, 그리고 이 아주 추운 혹한의 추위에 굴하지 않고 연구 중인 남극과학기지연구원, 해양영토 수호를 위해 가지고 노십조사하는 이 해군, 불법업 단속에 눈에 불을 켜고 있는 해경등이 우리 이 바다의 주인공들입니다. 근데 제가 제일 안타까운 것은 그 세월호 이후에 제가 기획하고 여러 기관에 지금 타진하고 있습니다만은 그렇게 적극적으로 도와주려 하는 기관이 전혀 없습니다. 뭐냐니까 해양정신입니다. 해양정신이 아주 긍정적이지 않고 부정적으로 이렇게 바뀌는 것이 세월호 이후에 인식이 바뀌지 않았느냐. 제가 제일 절실한 것은 해양교육, 물론 이 해양교육 관련된 법도 통과되고 여러 기관에서 어린이에게 해양교육을 하기 위해 가지고 노력도 하고, 교사들을 위해 가지고 해양아카데미라든지 한국해양수산개발원, 그리고 해양연맹 등에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만, 교사들을 위해 가지고 하고 있는데, 어린이들이 정말 이 바다에 대한 친근감 내지는 나도 바다에서 일을 하고 싶다는 그런 마음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어릴 때부터의 교육이 필요한데, 제가 퇴직하고 바로 여러 기관에게
문의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뭐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데, 제가 제일 중요한 것은 이 정부에 있어 가지고 미래의 그 해양 인력의 가장 중요한 이런 의식 고취를 하는데 노력을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안타까운 것이, 그죠? 이 세월호 우리가 생각만 하게 되게 되면 애통하고 안타까움을 금치 못합니다. 이건 뭐냐, 해양 안전 문화입니다. 저 사실 코로나 때문에 배를 못 타고 있는데요. 저는 코로나 이전에 학생들을 데리고 1회 이상은 항상 배를 탔습니다. 함께. 그리고 저 같은 경우에는 1년에 한 5번 이상을 배를 탔습니다. 부산에서 이 배를 탈 때 부산에 출항하고 있는, 하가다 가고 있는 이 3시간 남짓한 이 배에 일본 선사인 비틀과 한국 선사인 코비가 항상 운항을, 코드 쉐어링, 뭐 그 뒤에 좀 바뀌었습니다만은 하면서 운항을 하고 있는데, 두 선사 간에 있어가지고 해난 사고가 어떤 선사가 더 많이 일어났는지를 기회 되면은 한번 알아보기 바랍니다. 이건 뭐냐니까 해양 안전문화를 떠나가지고 우리는 바다를 얼마나 알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이 생활을 위해 가지고 움직일 수밖에 없습니다. 교통순환으로 움직이기 위한 길에는 차가 다니는 찻길이 있고, 철도가 다니는 철길이 있고, 비행기가 다니는 하늘길이 있고, 그리고 배가 다니는 바닷길이 있습니다. 찻길, 철길, 하늘길, 바닷길. 이 바닷길 이용은 선박과 선원이 없으면 불가능합니다. 안전하게 배로 목적지까지 가기 위한 기본 조건은 뭐겠습니까? 바다는 호수가 아닙니다. 제가 60일간 어선 실습선을 타고 동지나 해역을 다니면서 정말 힘들었습니다. 제가 키가 186인데 성선하기 전부터 제일 처음에 궁금한 것이 뭐였냐니까 침대 길이였습니다. 침대가 180 정도밖에 안 돼가지고 2층에 있는 그 침대에 자는데, 저는 사각선으로 자면서 선미와 선수가 널뛰듯하는 그 배에서 정말 이 바다라고 하는 것은 호수가 아니구나 하는 것을 느끼고, 이 바다는 항상 살아 움직이고 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이 바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때는 엄청나게 화를 내면서 사람들을 두렵게 만든다는 것도 느꼈고요. 바다는 우리로서는 통제 불가능하다는 것도 느꼈습니다. 이 바닷길을 안전하게 건너려면은 선박이 충분한 안전 항해를 감당한 성능, 영어로서는 seaworthiness라고 이렇게 표현하죠. 가망성을 갖추어야 합니다. 조선소에서 건조에서부터 운항 중인 선박의 정기 검사에 안전 점검이 철저히 지켜져야 합니다. 선박의 나이, 즉 설령이 20년, 25년, 30년으로 길어질수록 대체로 감항 능력은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누가 배를 만들고 누가 안전 점검을 하는가 하는 모두 사람이 합니다. 짐뿐 아니라 사람도 실어 나르는 게 배이기에 해상에서의 인명과 재산의 보호를 위해 가지고 배를 만드는 조선세에만 맡겨서는 안 되고, 건조 후에 배 주인에게만 선박의 안전을 맡겨서도 안 되겠죠. 이들을 감독하는 단체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게 바로 선급협회입니다. 우리나라에도 있죠. 배가 상당한 위험을 안고 있는지의 여부를 확인하는 게 이 협회가 해야 될 일입니다. 세계에서 처음으로 1760년에 영국 로이드 선급협회, 로이드 레지스터가 설립되고, 우리나라엔 200년 뒤인 1960년에 한국 선급협회가 설립되었습니다. 여기서 알 수 있는 게, 통제불능의 바다에 떠있는 배가 안전하기 위해서는 먼저 배를 만드는 사람, 그리고 배 안전 점검을 하는 사람이 자기가 이 배를 망망대해에서 탄다는 생각으로 자신의 일을 해야 할 것입니다. 둘째, 배를 움직이게 하는 건 선장 및 선원을 포함한 회계사입니다. 바로 이 사람들이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업무, 듀 딜리전스를 다하지 않으면 해상사고를 면하기가 어렵습니다. 이들이 이런 업무를 수행해야 할 수 있는
정신을 가지게 해줘야 합니다. 선박 운항 기술이 아무리 뛰어나도 통제불능의 바다에선 이런 기술이 통하지 않는 경우의 수가 아주 많이 발생합니다. 이럴 경우 그들은 어떤 정신을 가져야 하는가?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승객우선 정신입니다. 이런 정신은 어떻게 함양되느냐? 교육과 근무 환경이 적절하지 못하면 이런 정신은 나올 수가 없다고 봅니다. 다시 말해 해기사 양성기관에서의 교육과정 그리고 해기사를 고용한 선사에서의 근무 여건에 달려있다고 봅니다. 어디서 해기사를 양성합니까? 대학에서 할 수 있고 부산 영도 태종대 근처에 있는 한국해양수산연수원 저는 60일간 배를 탔다 했는데 그냥 여건을 가지고 탄 것이 아닙니다. 선원수첩을 가지고 탔습니다. 선원수첩은 그냥 나오는 게 아닙니다. 제가 지금 그때 보관하지 못한 것이 아직 아쉬운데 아마 저희 선원증을 그 당시 등록되어 있기 때문에 나이와 이름을 주민번호를 치면 나올지 모르겠는데 영도에 있는 선원양성소에서 교육을 받고 부산수산대학교 어업실습선을 성선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해양안전문화의 기본은 선박과 선원에서 비롯된다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배를 만드는 것도 사람이요. 배를 검사하는 것도 사람이고 배를 운항하는 것도 사람이다. 이 모든 사람이 어떻게 하느냐에 배를 타는 사람의 안전이 달려있다는 기본을 잊어서는 안 된다는 말을 하고 싶습니다.